공짜로 얹혀 사는 늙은이가 무슨 권리가 있어? 당장 나가. 현관 도어락이 차갑고 금속성으로 찰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내가 받은 유일한 작별 인사였고 그 소리는 아들의 마지막 칼 같은 말보다도 더 예리했고 며느리의 눈길에 담긴 경멸보다도 더 확정적이었으며 내가 함께 페인트 칠했던 현관마루의 금간 콘크리트 위에 내 삶이 통째로 밀려나 방치되는 소리처럼 들렸고 낡은 캐리어 2개와 뜨개질이 든 캔버스 가방이 고아가 된 동행처럼 곁에 앉아 있었으며 내 적금으로 보탠 돈이 보증이 되어 마련된 이 집. 내가 그들이 잠들던 새벽마다 손녀의 열을 식혀주며 간호하던 그 집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마 축배를 들고 있었겠지만 장마 기운이 가득한 용인의 눅눅한 공기 속에서 나는 마치 투명한 유령처럼 서 있었고 이 잔혹하고 최종적인 한수는 이틀 전 5,000원짜리 종이 한 장에서 시작되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아침의 정막을 가르듯 들어와 심장을 건드렸고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있던 나를 내려다보며 내 찻잔 위로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 복권을 집어들었는데 마치 상한 무엇이라도 만진 듯한 표정이었고 싱크대 옆에 서하늘은 느리고 의도적인 동작으로 와인잔을 천으로 닦았으며 유리 표면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경멸로 일그러진 가면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올해 엄마의 나를 세운 칼처럼 예리했고 굳게 담은 입술과 아주 조금 기울어진 고개의 판단이 다 적혀 있어 더할 말이 필요 없었으며 나는 분노로 물든 아들의 얼굴과 복권 사이를 번갈아 보았고 그것은 남편 박상도가 세상을 떠난 뒤 내가 시작한 작은 의식 같은 즉석식 스피도였고 성남의 인쇄공장에서 평생을 갈아 넣던 그의 시간들이 멈춘 자리에 남은 침묵은 아파트의 방들을 메울 만큼 컸으며 그 침묵 속에서 스피도는 5,000원짜리 하루치 꿈결 같은 가능성이 되었고 이기는 게 목적이기보다는 혹시라는 떨림이 잠깐 스쳐가는 게 목적이었으며 나는 잎사귀 스치는 소리만큼 낮게 아들에게 내 돈이라고 말했다가 과자통에서 꺼냈다고 덧붙였고 그는 그 말을 되받아 과자통이냐고 쏘아붙이며 마른 웃음을 내질렀고 그 웃음은 내가 기억하던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친 소리였으며 장 보는 데 쓰는 돈, 우리 돈. 엄마는 수입이 없고 우리가 다 내고 있고 여기 공짜로 있게 해주는 거니 잊지 말라고 차례로 못 박듯 말했고 공짜라는 단어는 몸으로 받는 타격처럼 떨어졌고 그 의도가 바로 그런 상처를 남기려는 것임을 나는 알았으며 그 한 단어는 박상도의 사고 이후 내가 식당에서 야간까지 붙잡고 일하며 번 시간과 이 집의 계약금으로 건넸던 보험금과 서하늘이 온라인 활동을 이어가도록 내가 손녀를 돌보며 쏟아 넣은 수없이 긴 시간들을 한 번에 지워버리려는 설계였고 그는 5,0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이자 순진무구한 어리석음의 문제라고. 72이나 먹고 아이처럼 군다고. 철 좀 들라고 목이 붉어지도록 분노를 말했고 마침내 서하늘이 시럽처럼 달고 독한 목소리로 체면이 깎인다고. 사람들이 본다고. 어머니가 이런 걸 하시는 건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말했으며 나는 의자에서 몸이 자꾸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고 시야는 비닐 식탁보에 꽃무늬로 좁아들었으며 편의점에 김태호가 늘 건네던 박 여사님 그거로 드릴까요 하는 인사가 이 작은 종이장 덕분에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말. 보이지 않게 되어가는 내 삶에서 그 인사가 작은 닻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들은 부끄러움이라는 벽을 너무 능숙하게 쌓아 올렸고 말들은 그 벽 뒤에 갇혀 나오지 못했으며 나는 그들이 불결하다고 여기는 그 복권을 반드시 접어가디건 주머니에 넣었고 아직 긁지도 않은 상태였으며 도연은 우리가 미리 경고했다는 말을 남기고 등을 돌렸고 서하늘은 그의 발자국 그림자처럼 뒤따랐으며 나는 한동안 그들이 남긴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위로받기 위해 드나들던 부엌은 더 이상 나의 영역이 아니게 느껴졌고 문설주의 연필로 그어둔 도연의 키. 표시를 보고 바닥에 희미한 흠집 그 아이가 첫 세발 자전거를 몰다 남긴 자국을 보았으며 이 집은 그들이 잊어버린 사랑의 박물관이 되었고 나는 그들이 더 이상 먼지를 털어주고 싶지 않은 전시물처럼 남아있었으며 그날 늦은 아침 나는 마루 끝 흔들의자에 앉아 그들의 원망으로 눅눅해진 공기가 아닌 바깥 바람을 들이마실 필요가 있었고 주머니에서 복권을 꺼내보았으며 스피또 보난자라 쓰인 위쪽에는 최대 당첨금이 17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맨 아래 자그마한 글씨에는 서명시 유효라는 문구가 보였으며 늘 그랬듯 이미 뒷면에 파란 잉크로 박은주라는 이름과 그날 아침 날짜를 적어두었고 지갑에서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는 동안 손이 조금 떨렸으며 종이 위 라텍스를 금속이 긁는 익숙한 마찰음이 작은 반항처럼 울렸고 나는 가슴이 갈비뼈에 부딪히며 북을 두드리듯 요동치는 것을 느끼면서 숫자를 하나씩 드러냈고 14, 28,
셋이 보였고 숨을 잡아맨 채 더 긁어나갔으며 마침내 상징들이 줄을 맞춰 나타나고 숫자들이 서로를 가리키며 일치하기 시작했고 상금 칸 안쪽에서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숫자가 떠올랐으며 17억 원이라는 금액이 또렷해졌고 나는 숨을 몰아쉬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제발 좀, 엄마, 이게 도대체 뭐예요? 쓰레기잖아요. 아들아, 내 돈이야. 과자통에서. 과자통이라고요? 그건 장 보는데 쓰는 돈이에요. 그건 우리 돈이에요. 엄마는 수입이 없어요. 우리가 다 내요. 여기 공짜로 있게 해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경고했잖아요. 우리는 그냥 어머니가 이런 걸 하시는 게 좀 품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보니까요. 수정처럼 맑고 단단한 고요가 내 안에 가라앉듯 퍼졌고 나는 그 종이를 믿기지 않아서가 아니라 소름 돋을 만큼 확실한 확신으로 바라보다가 기도문을 접듯 경건이 반으로 접어 가방 안 깊숙한 지퍼 주머니에 밀어 넣었고 더 이상 나를 받아주지 않는 이 집의 마루에 앉아 있으면서도 나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지는 어떤 힘이 되살아나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그것은 돈이 아니라 아는 것. 곧 진실을 쥐고 있다는 감각이었고 그들은 모든 패를 자기들이 쥐었다고 믿었지만 복권 뒷면의 이름을 확인하려 들지도 않았으며 스스로의 우월함에 건배했지만 내가 가진 것은 사실이었고 아주 오랜만에 나는 그 사실로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스스로에게 또박또박 말할 수 있었고 다음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집안을 유령처럼 미끄러져 지나가면서 내 비밀을 심장처럼 깊이 품었고 부엌을 정리하고 서하늘이 외면하던 작은 정원의 잡초를 뽑고 복도에서 스쳐 지날 때는 공손하지만 속 빈 미소만 남겼으며 당첨된 스피또 한 장은 내 가방 속에서 은은한 온기로 눌려있는 약속처럼 무게를 지녔고 빨래를 분류하던 중에 서늘한 불안이 고요를 서서히 적시기 시작했는데 빨래방 한쪽에 라탄 바구니를 두어 주머니에서 나온 자투리들, 동전, 영수증 그리고 종종 내가 꽉 난 복권을 모아두었고 가끔은 재추첨 이벤트에 넣기 위해 모아두는 이 습관을 그들은 궁상맞다고 여겼으며 나는 어제 다른 한 장. 그러니까 꽉 난 복권을 그 바구니에 던져 넣었던 기억을 떠올렸고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넣어 꺼내 보려다 바닥까지 닿는 감촉에 멈춰섰으며 바구니는 비어 있었고 처음에는 내가 버렸나 싶어 쓰레기통을 뒤져 커피 찌꺼기와 전단지 사이를 헤집고 세제를 들어 올려 세탁기 아래까지 고개를 들이밀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복권은 사라졌으며 별것 아닌 가치 없는 한 장이었음에도 사라졌다는 사실이 내 경계 안으로 들어온 조용한 침입처럼 느껴졌고 그날 밤 닫힌 침실 문 너머에서 그들의 축하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킥킥대는 웃음과 샴페인 코르크가 터지는 뻥하는 소리, 유리잔이 부딪히는 맑은 울림이 이어졌으며 다음날 아침 마당에는 택배 트럭이 시동을 건 채 서 있었고 거대한 80인치 텔레비전이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으며 서하늘은 비단 가운 차림으로 영수증에 사인을 하며 공물을 받는 여왕처럼 고개를 살짝 들었고 그 뒤로도 값비싼 와인이 상자째 내 한 달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비싼 디자이너 코트, 고급 전자제품 매장의 큼직한 박스들이 행렬처럼 잇따랐으며 그들은 내게 당첨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으며 5,000원짜리 종이 한 장을 두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던 그 여자의 눈앞에서 그들은 큰 소리로 호사스럽게 그 사실을 살아보였고 나는 안락의자에 앉아 뜨개 바늘을 조급하고 고르지 않게 딱딱 부딪히게 하며 실타래를 내 불안처럼 엉클어 놓았고 틀리기를 바랐고 틀렸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기도했으며 혹시 그들만의 보너스나 상속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이미 알고 있었고 결정적 확인은 서하늘이 부엌 조리대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갔을 때 찾아왔으며 화면이 반짝이며 그녀의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올랐고 그 메시지는 칼끝처럼 곧바로 복부로 들어와 멈추지 않았고 나는 행주 위에 대던 손을 허공에서 굳게 멈춘 채 화면을 읽었으며 그들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는지 곧 엄마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닌 그저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또렷이 확인했고 그들이 복권을 찾아냈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자마자 그것이 내가 바구니에 던져놓았던 그러니까 꽉 난 그 장이었다는 자각이 따라붙었고 그들이 그걸 찾아냈고 그게 당첨이라고 착각했으며 어떻게든 현금을 손에 넣었다는 말이 성큼 앞질러 갔으나 도대체 어떻게가 목에 걸렸고 내 머리는 그들의 속임수를 짜맞추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렸지만 진짜 당첨표. 뒷면에 서명이 된 17억 원짜리 표는 여전히 내 가방 안에 안전하게 있고 그렇다면 그들이 찾은 것은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을 두고 축하하는가가 안개처럼 짙게 피어올라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 헐, 하늘아, 17억 원. 진짜 그 놓친 내한테는 말 안 할 거야?
배신은 유리처럼 맑고 잔혹하게 보였고 그들이 이겼다고 믿는 순간부터 나는 보이지 않는 존재로 밀려나 금박을 입힌 그들의 집에서 하녀처럼 움직였으며 이틀 뒤 내 열쇠는 현관 도어락에 맞지 않았고 나는 문을 두드리면서도 당혹이 서서히 차갑고 단단한 두려움으로 굳어지는 것을 느꼈고 문은 아주 조금만 열렸으며 도연은 내 눈을 피한 채 낮고 준비된 목소리로 말했다가 멈칫했고 복권을 접어 기도문처럼 가방 안쪽 지퍼칸에 넣던 그 순간 내가 다시는 환영받지 못하는 이 집의 마루에 앉아 있으면서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어떤 힘이 내 안에 돌아오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것은 돈이 아니라 아는 것, 곧 내가 진실을 쥐고 있다는 자각이었고 그들은 모든 패를 자기들이 쥐었다고 믿었지만 복권 뒷면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으며 스스로의 우월감에 건배했지만 내가 가진 것은 사실이었고 아주 오랜만에 그 사실로 무엇을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엄마, 우리 조금 거리를 두자. 요즘 집안이 변한 게 많아서 좀 답답하잖아. 내 짐이 안에 있어. 다 싸놨어요. 현관에 뒀어요. 문틈 너머에서 서하늘의 목소리가 집안 깊은 곳에서 들려왔고 마당에는 캐리어와 캔버스 가방이 있었으며 마지막 모욕처럼 빛나탄 바구니가 위에 얹혀 있었고 나는 애원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으며 싸움은 이미 빠져나갔고 대신 서늘한 명료함이 자리 잡았고 가방을 들어보도 끝으로 걸어나가자 등 뒤에서 도어락이 찰컥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으며 그들은 태워다 주겠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한 푼 쥐어주지도 않았으며 초대받지 못한 잔치의 둔탁한 웅성만 닫힌 문 안에서 흘렀고 그들이 자기들의 행운을 기념하는 사이 그들의 부주의가 내 구원이 되었는데 탐욕에 잠식되어 숫자 하나에 눈이 멀어 진짜 표가 내 손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용인 수지도서관은 오래된 종이 냄새와 고요한 품위가 배어 있었고 따뜻했고 무료였으며 지금의 나에게는 그걸로 충분했고 집에서 도서관까지 걸어서 12구획쯤 되는 거리를 가는 동안 내 삶은 두 개의 캐리어로 응축되어 걸음을 옮길수록 무게가 더해졌고 빗물에 반질거리는 도로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열람석을 찾은 뒤 콘센트에 오래된 폴더폰을 꽂아 충전을 시작하며 떨림을 가라앉히려 했고 나는 진실을 갖고 있었지만 그 진실은 그들이 남긴 잔혹함의 무게 앞에서 쉽게 부서질 것처럼 가벼웠고 그래서 증거가 필요했다. 폰의 사진첩을 열어 흐릿한 손녀 다솔의 사진과 내가 가꿨던 장미 덤불을 스치듯 넘기다가 사흘 전 GS25에서 찍은 사진을 찾았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막연한 본능에서 비롯된 습관처럼 긁기 전 계산대 위에 펼쳐둔 당첨 스피또 보난자 표를 정면으로 찍은 사진이었으며 화면을 확대하자 일련 번호가 읽혔고 뒷면에는 파란 잉크로 또렷하게 적힌 박은주라는 내 서명이 보였고 숨이 잠깐 걸려들었으며 그들이 훔친 건 당첨표가 아니었고 아마도 지난주 어딘가에 버려진 꽝표 하나를 주워 착각한 것이며 탐욕에 달아오른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본 탓에 전자제품과 샴페인을 쌓아 올린 새 궁전이 결국 내 어리석음이라 이름 붙인 모래 위에 올라앉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진짜 표. 서명이 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그 한 장은 내 가방 안에 있었으며 새로운 종류의 가구가 안에서 굳어졌고 되면은 소용없을 것이며 부정과 가스라이팅의 폭풍만 몰아칠 테니 다른 무기가 필요했고 도서관 컴퓨터에서 브라우저를 열어 동행복권 고객센터를 검색해 분쟁 상담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으며 전화를 받은 직원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묵직해서 다처럼 느껴졌고 나는 처음엔 떨리는 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지만 사실을 하나씩 나열할수록 목소리에 힘이 붙었고 내 손에는 서명된 원본 당첨표가 있고 구매 시각이 찍힌 긁기 전 사진이 있으며 편의점 구매 증빙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어머님, 표에 어머님 성명이 확인되고 구매 증빙과 사진이 있으시다면 그 표는 어머님 것입니다. 다른 누가 당첨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눈물이 허락되지 않던 자리에서 비로소 흘러내렸고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압도적인 안도의 눈물이었으며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을 마음속에서 조용히 되뇌다가 전화를 끊고 나는 GS25로 걸어가 계산대 너머에 서 있는 김태호를 보았고 그는 밝게 웃으며 나를 불렀으며 나는 오늘은 늘 먹던 걸 사지 않는다며 부탁이 있다고 말했고 사흘 전 오전 10시쯤에 CCTV에서 내가 표를 사는 장면 한 컷만 뽑아달라고 요청했으며 그는 눈썹을 찌푸려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나는 괜찮지 않지만 내가 고치고 있다고 답했으며 잠시 뒤 그의 손에 들린 인쇄물에는 계산대 앞에서 5,000원권 지폐를 내밀고 있는 내가 있었고 피곤하고 달아 보였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었으며 나는 한 사람,
한 명의 손님 그리고 정당한 소유자였고 그날 저녁 용인 수지도서관의 낮은 전자음 속에서 복권 실물과 폰에 찍힌 사진 그리고 CCTV 정지 화면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삼간을 동행복권에 이메일로 보냈으며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접수와 1차 증거 확인, 정식 심사 대기. 내부 시스템의 표식 부여를 알리는 회신을 받아들고 법적으로 귀하의 표라는 문장을 오래 응시했고 내게는 집도 가족도 통장에 10만 원도 채 남지 않았지만 진실이 있었고 이제 국가지원 복권 시스템에도 그 진실이 있었으며 48시간 뒤 공식 메일이 도착해 당첨 복권 78B-451-902의 구매자이자 서명자인 나의 신원이 확인되었고 17억 원의 정당한 청구권자임이 확정되었으며 안전한 이전 절차를 위해 본사 서울로 연락하라는 안내와 함께 익명 조치, 곧 시니어 프라이버시 조항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고 나는 가족으로부터 비롯되는 사기와 착취로부터 고령 당첨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그 조항을 망설임 없이 택했으며 아이러니를 모른 채 하지도 않았고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 그들의 환상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무음으로 두었던 내 폰은 쉼없이 떨리기 시작했으며 서하늘에게서 부재중 전화 6통, 박도연에게서 10통이 찍힌 뒤 문자가 마치 폭우처럼 쏟아졌고 나는 그들이 동행복권 창구에서 의기양양하게 기자회견을 준비하다 법적 소유자가 이미 청구를 완료했다는 말을 듣고 서하늘의 매끈한 가면이 금가고 도연의 얼굴이 무력한 분노로 일그러지는 장면을 상상했으며 그들은 수락연설만 연습하고 패배의 가능성은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이어진 서하늘의 음성 메시지는 달착지근한 가식으로 눅눅했고 가족을 생각하라며 다소를 생각하라며 이 돈이 우리를 갈라놓을 다리가 아니라 이어줄 다리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다리를 말하는 입으로 이미 마을을 통째로 태운 뒤 설탕 한 컵만 빌리자고 문을 두드리는 셈이었고 나는 전원을 꺼 그들이 내게 함부로 들이민 침묵 속에 그들 자신을 앉혀 두었으며 돈은 내 것이고 힘도 내 것이지만 무엇보다 진실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했고 그 불탄 다리의 저편으로는 2번 다시 발을 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가 조용한 조종이 실패하자 그들이 선택한 다음 수순이 악의적인 공개 망신이라는 것도 예감했으며 마침 나의 공경에 조용히 마음을 써주던 사서 윤지영이 휴대전화를 내밀어 이것을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화면 속에는 서하늘의 인스타그램이 떠 있었으며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조명에 반짝이는 프로필 사진 아래 정교하게 연출된 피해자 서사가 깔려 있었고 슬픔으로 마음이 찢어진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배신할 때가 있다. 집에 모셔들인 시어머니 박은주가 내 지갑에서 당첨 복권을 훔쳐갔다. 연세 때문에 혼란스러워지고 욕심이 커지신 듯하다. 우리는 다솔이의 미래만 생각해왔다.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으며 현관 마루에서 다솔을 가운데 세우고 둘이 끼고 서 있는 사진이 덧붙었고 노인학대 가족 배신 절도 다솔이의 계정이를 같은 해시태그가 장식처럼 달렸으며 댓글은 곧 독처럼 번져 나를 향해 쏟아졌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식 조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그 표와 사진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정 여사님, 늘 드리던 걸로 드릴까요? 오늘은 아니야. 태호야, 부탁이 하나 있어. 사흘 전 오전 10시쯤 CCTV에서 내가 표 사는 장면 한 컷만 뽑아줄래?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지 않아? 하지만 내가 고치고 있어. 접수되었습니다. 초기 증거 확인 완료. 정식 심사를 기다려 주십시오. 해당 표는 내부 시스템에서 표식이 부여되었습니다. 박은주님 귀하 당첨 복권 78B-451-902의 구매자 및 서명자로서의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첨금 17억 원의 정당한 청구권자이십니다. 안전한 이전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본사 서울로 연락해 주십시오. 익명 조치 시니어 프라이버시 조항 선택이 가능합니다. 엄마, 어디야? 우리가 걱정했어. 표 하나를 찾았어. 큰 건 줄 알았어. 실수였어. 그냥 얘기하자. 동행복권에서 상충되는 청구가 있다고 했어. 엄마가 뭘 한 거야? 엄마 답장해. 그냥 반으로 나누자. 50대 50. 그게 공정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어. 어머니, 우리 사이에 일이 있었던 건 알지만 다소를 생각해 주세요. 가족을 생각해 주세요. 이 돈이 우리를 찢지 않아도 돼요. 다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역겨움이라는 단어가 화면 위로 쏟아지듯 이어졌고 나는 손이 차가워진 채로 그 문장들을 읽었으며 그들이 남겨둔 건 내 이름과 내 평판,
내게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을 부숴 없애려는 시도였고 내가 수치심에 웅크리고 무너질 거라고 믿었겠지만 그들이 잊은 것이 단 한 가지 있었으니 나는 모든 것을 보관해 두었다는 사실이었고 윤지영 사서의 도움으로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자 익숙지 않던 손끝이 이상하리만큼 흔들림 없이 움직였고 나는 법정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열어젖힌 여론의 법정을 향해 나의 사건을 차근차근 쌓기 시작했으며 먼저 서명이 또렷한 복권 사진, 다음으로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내가 그 표를 사는 순간을 담은 CCTV 정지 화면, 세 번째로 5,000원 인출이 기록된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접시를 실수로 깨뜨린 뒤 서하늘이 보낸 오래된 문자 하나를 찾아 캡처했고 마지막은 동행복권에서 온 공식 공문 PDF로 박은주가 단독 당첨자이자 서명자임을 명확히 밝힌 문서였으며 모든 파일을 하나로 묶어 간결한 문장으로 머리글을 달아 거짓된 서사가 퍼지고 있으니 여기에 문서화된 사실을 공개하며 더 이상 내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적었고 진실에는 영수증이 있다고 덧붙였으며 가족 사기와 고령자 착취 문제를 집요하고 두렵지 않게 다루는 온라인 매체의 탐사기자 최민아에게 이 패키지를 보냈고 은퇴한 교사에게 새 들어 사는 작은 방으로 돌아와 차를 한 잔 우려놓고 기다렸으며 그날 밤 기사 제목은 아들이 어머니를 도둑이라 불렀지만 영수증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요지였고 기사 본문은 스크린샷과 공식 공문, CCTV 정지 화면을 시계 태엽처럼 정확하고 냉정하게 배열의 반박의 여지를 없앴으며 몇 시간 만에 물살이 바뀌어 서하늘의 게시물 아래 달리던 해시태그들에는 너희가 빼앗으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문과 클라라가 아니라 박은주에게 정의를 부끄럽다는 질타, 엄마를 집에서 내쫓고 거짓말을 했다는 분노,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문장들이 이어졌고 누군가는 서하늘이 내 뜨개질을 조롱하며 개척자 흉내내는 한심한 취미라고 써내려간 옛 댓글 스레드를 찾아내 퍼뜨렸으며 그들이 나에게 들이댄 여론의 칼날은 방향을 틀어 그들 자신을 통째로 삼켜버렸고 결과는 빠르고 잔혹해서 서초의 사립학교는 엄격한 학부모 행동 강령을 근거로 서하늘에게 모금위원회 직위사임을 조용히 통보했고 한때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은 더 이상 손을 흔들지 않았으며 동네 네이버 카페와 주민 단체방에는 최민아의 기사가 뾰족한 링크처럼 공유되었고 마지막 일격은 도연에게 떨어져 체면과 평판 위에 세워진 그의 PR 커리어는 회사의 공식 입장문 한 장으로 무너졌으며 회사는 성실과 가족이라는 가치를 중시한다고 밝히고 최근 밝혀진 도연의 개인적 행위가 회사의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금일부로 근무 관계를 종료한다고 발표했고 일주일 만에 대문 앞에는 매물 현판이 2주 만에 빨간 계약 완료 스티커가 붙었고 그들은 SNS를 지우고 번호를 바꾸어 자취를 감추었으며 내세 우편함에는 서명이 없는 쪽지 한 장이 남겨져 있었고 나는 그 쪽지를 복권 봉투와 같은 봉투에 접어넣었으며 그것은 전리품이 아니라 길고 아팠던 문장의 마침표였고 기쁨이라기보다 깊고 조용한 평화였으며 폭풍은 지나갔다. 잎이 무성한 조용한 주택가의 벽돌 단층집을 샀고 작은 테라스에 흔들의자와 튤립을 심을 수 있는 화단이 있었으며 숨을 편히 고를 수 있는 정적이 머물렀고 집은 전액 완납으로 내 것이 되었고 누구도 나를 이 집 밖으로 밀어낼 수 없었으며 내가 가장 아끼는 안락의자 위 벽에는 김태원의 편의점 CCTV 정지 화면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었고 그 속에 나는 그저 복권을 사는 한 사람일 뿐이지만 눈빛 한가운데 너무 오래 잠들어 있던 어떤 것이 반짝이며 깨어나는 것이 보였고 그것은 희망이었으며 그 아래에는 작은 나무패를 달아 진실을 저장했다라는 문장을 불러 새겨두었고 새 집으로 옮기기 전 도서관에 들러 윤지영에게 기부 수표를 건넸다. 역겹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가 있어. 법정에 세워. 치매가 분명해. 저 불쌍한 아이 좀 봐. 할머니가 아이의 미래를 훔쳤어. 도둑질하려던 건 너희였던 거야. 클라라가 아니라 박은주에게 정의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자기 엄마를 쫓아내고 거짓말을 했다고. 영수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성실과 가족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최근 확인된 박도연 씨의 개인적 행위는 이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금일부로 박도연 씨와의 근무 관계를 종료합니다. 당신이 이겼어. 우리는 서울을 떠난다. 도서관을 위해서예요. 새 책을 샀거나 난방을 고치는 데 써주세요. 여기가 제게 안전한 피난처였으니까요. 윤지영은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 진짜 온기로 나를 안아주었고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으며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그 장은 이미 덮였고 나의 치유는 그들의 사과도 그들의 후회도 필요하지 않았으며 다만 평온이면 충분했다.
어느 날 박도연의 필체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편지가 도착했고 두서없고 자기 연민으로 젖은 문장들은 두 번째 기회와 다시 연결될 구실을 구했고 결국 나를 향하지 않는다면 다소리를 위해서라도 라는 문장으로 끝났는데 예전의 나라면 그 편지에 마음이 부서져 종이를 접어준 채 울다가 희망을 허락했을 테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니었고 해바라기가 그려진 작은 엽서를 꺼내 한 줄을 적었다가 곧 이어 한 줄을 더 적었고 보내는 이 없이 우체통에 넣었다. 용서는 당신들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이 평온은 이제 당신들이 빌려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저녁 나는 내 집 마루에 앉아 창가 화분에서 꺾은 민트를 우린 차를 홀짝 엮고 해는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며 하늘을 주황과 보랏빛으로 물들였으며 복수는 요란하지만 품위는 조용하고 그것은 그들이 옛집을 태워버린 뒤 내가 스스로 지어 올린 집이고 그들이 잿더미만 남긴 뒤 내가 심어 올리는 정원이며 나의 가치가 나를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알미자 본래부터 내 안에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이었고 내 삶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고요 속에서 그것이면 마침내 충분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